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 폐륜을 저지른 40대 여성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한 행동이 폐륜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한 행동이 폐륜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폐륜은 직계존속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니 폐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여겨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것 또는 그 현상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쩌면 전 폐륜을 저지른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전 조금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할 줄은 전혀 몰랐죠. 폐륜이라니 너무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정말 폐륜을 저지른 건지 잘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예요. 사실 남편이 제 친오빠의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요. 남편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저희 집이 엄마 아빠가 식당 일을 하셔서 집이 아주 비어 있었거든요. 남편만 올 때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꼭 왔었죠.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남편을 짝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오빠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잘생겼고 올 때마다 과자나 초콜릿을 사오는 등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되면 어김없이 빼빼로를 제게 주었죠.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주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죠. 그리고 저와 오빠 남편 이렇게 셋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은 일부러 게임을 져주었죠. 그게 다 티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오빠만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서운하기도 했어요. 은근슬쩍 남편은 뭐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오늘은 왜 우리 집에 안 왔는지 오빠에게 묻기도 했죠. 티가 날 법도 한데 다행히 저희 오빠는 궁금해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18살이던 해의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때 저는 손수 만든 초콜릿을 남편에게 주었죠. 남편은 기쁘게 봤더니 그게 전부였어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없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매번 친구의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대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반응을 나름 기대했어서 많이 실망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저에게 초콜릿을 받은 걸 오빠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있는데 전혀 말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완전 거절이구나 생각했고 그 이후로는 짝사랑만 했어요. 남몰래 뒤에서 남편을 좋아했죠. 그건 남편이 성인이 되어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쉽게 식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군대에 가서 저희 집에 놀러 오지 못하게 되고 그때 저희 오빠가 군대에 가서 면회조차 갈 수 없게 되면서 좋아하는 마음은 착각처럼 사그러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죠. 남편이 제대를 하고 오빠도 제대를 한 뒤에 남편은 다시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요. 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반갑긴 했지만 떨리거나 그립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마 그때 저도 남편도 각자 애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고 연애 코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저희 부부가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저희가 각자 애인과 헤어진 거예요. 날짜가 이틀 사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이별의 슬픔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왕창 마셨어요. 매일 취해서 각자의 집에 들어갔죠. 그러다 저희 오빠가 저와 남편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헤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도록 해. 서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오늘부로 깨끗하게 있는 거야. 이거 마시고 앞으로 술 안 마시는 거다. 자, 수진아, 이거 오빠 카드니까 계산하고 그럼 난 간다.
헤어진 사람들끼리 위로주라니 저의 오빠다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왜 자리를 피하는지 저는 그 당시에도 알 수 없었죠. 아무튼 저희는 별 대화 없이 계속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소주를 3병쯤 비어갔을 때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운지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했어요. 내가 너무 외롭게 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와 했던 연애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저도 자책했어요. 내가 너무 귀찮게 군 걸까? 내가 너무 다그친 걸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경청하던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수진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분명 그 남자가 그놈이 잘못한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울었어? 매일 울었다고? 에이, 이놈 다리를 분질러 버릴까 보다. 우리 착한 동생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나도 울었냐고? 나도 울었지. 나도 그랬지. 그래서 저는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의 편을 들면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욕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씩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잊었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목 끝까지 올라와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더라고요. 나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오빠랑 만나면 오빠 전 여자친구처럼 그렇게 안 할 자신 있는데.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남편을 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소하게 우연히 닿은 적은 있어도 제 의지대로 해서 닿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시 술이 무서워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는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다음 날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했고 영화도 봤고 커피도 마셨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번엔 오빠 동생 사이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전에도 연애 상담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땐 뭐랄까 간질간질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저는 그때 남편에게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평소엔 대충 입고 만나다가 그날은 제가 멋을 좀 부렸거든요. 잘 뿌리지 않던 향수도 뿌리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소리를 듣고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평소에도 저를 많이 챙겨주었지만 그날은 여자로서 저를 챙겨주었죠. 정말 데이트 같은 게 아니라 데이트였어요. 인도를 걸을 때 남편이 차도 쪽에 서 있는 것도 이전에 했던 행동인데 데이트라서 그런지 다르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녁이 되어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는데 정말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만 몇 바퀴를 걸었어요. 결국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걷다가 집 앞에서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만나보자고요. 저만 좋다면요. 그래서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덜컥 남편에게 안겼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 기억은 정말 오랫동안 제게 남아있어요.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을 연애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아, 저희 오빠가 저희 부부의 연애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신가요? 저희 오빠는 맨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오늘이 만우절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믿지 않았죠. 그러더니 나중엔 저희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무척 놀랐어요. 대체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고 저한테도 남편에게도 다그쳤죠.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적은 가까운 데 있다더니 그랬죠. 배신감이 가득 찬 눈으로 저희를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장난이었어요. 오빠는 그 이후 저에게 자기가 제일 인정하고 부럽기도 한 친구라고 남편을 소개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너라면 우리 수진이 맡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말하더니 나중엔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빠는 저희 부부의 커플의 최고의 지지자였어요. 저희 커플은 오빠를 봐서라도 잘 다투지 않았고 다투더라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싸우더라도 중간에 있는 오빠 덕분에 잘 풀 수 있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오빠한테 참 고마워요.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오빠의 덕이 컸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을 연애했고 동해바다 앞에서 조용히 남들 모르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저희 나이가 저는 26, 남편은 29이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내 일했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증권사에 취직되어 빠르게 승진을 하고 있었죠. 결혼을 한다면 지금이 제격이었어요. 시기가 좋았어요. 더구나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해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바로 저희 시댁이에요. 그 전에 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남 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추어탕 가게를 하셨어요. 증조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가게죠. 하지만 요새 누가 3대째라고 식당에 무조건 들어오나요? 리뷰나 별점을 찾아보지. 몇 대 손인지 몇 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지가 중요한가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 가게는 그리 장사가 잘 되진 않아요.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구조랄까요? 단골은 많으세요. 그리고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찾고 싶어도 못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곳이 자릿세가 싸서 엄마가 이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런 집에 애가 넷이니 누구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누구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죠. 엄마 말에 의하면 원래 저희 가족 계획은 오빠와 저 딱 둘이었는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아이가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내가 태어나고 저희 아빠는 정관수술을 하셔야 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아무튼 빠듯한 집에 아이가 넷이니 누구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누구는 무언가를 해야 했는데요. 저희 오빠는 아들이고 영특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저희 오빠를 밀어줬죠. 그러니 당연하게 저는 학업에서 밀려났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늘 보통 정도로 했죠. 그렇게 저는 여자중학교에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졸업 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직원이 되고 매니저가 된 케이스예요. 저는 제 삶이 안타깝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때를 쓰면 된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바로 제 여동생 이야기인데요. 제 여동생은 친구 따라 고등학교를 간다며 인문계를 간다고 때를 썼어요. 정말 단식투쟁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져서 여동생은 인문계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가고 싶다고 때를 써서 그땐 단식투쟁도 모두 하지 않고 토정만 부렸는데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4년제는 아니고 전문대학교였지만요.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동생이 우리 집은 너무 남아선호 사상이야 라고 말하며 남동생을 헐뜯을 때마다 기가 차요. 그런 말은 적어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잖아요. 저도 친구들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었고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대학도 가고 싶었고요.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청춘, 저도 그걸 느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때를 쓰지 않으니 엄마는 제가 당연히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남매 중에 오직 저만 20살부터 돈을 벌었고 그때부터 엄마한테 생활비를 줬어요. 생활비는 외할머니가 강요했어요. 너는 돈을 버니까 너라도 엄마한테 생활비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니 그때도 저는 떼를 쓰지 않았네요. 사람이 둔한 걸까요? 가끔 저는 저를 되돌아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제가 대학엔 발도 못 붙인 고졸이라서 시댁은 저를 반대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공부 못하는 꼴통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집안은 애 하나 공부도 못 시키는 가난뱅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직업이 반반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거의 저를 백수보다 더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그게 눈빛으로 손짓으로 다 티가 났고 시댁은 그런 말을 제게 하기도 했어요. 더구나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우리 경준이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 기겁하고 도망갈 텐데 어디 한번 말해줘요. 내가 우리 경준이를 어르고 달래 공부시켜서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에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 경준이가 어디 대학교 나왔는지 아가씨도 알죠? 내가 얘 공부시킨다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녔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린 줄 알아요? 나 우리 경준이한테 투자했단 소리예요. 뭘 위해 투자했겠어? 우리 경준이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겠죠? 그런데 아가씨, 상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도 못 가고 지금 어디서 뭐 한다고? 내가 좀 기가 차. 지금 아가씨한테 기름 냄새 풀풀 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런 저급한 음식을. 아니, 어쩌다가 우리 경준이가 이런 아가씨랑 놀아놨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뭐? 친구, 오빠였다고? 아니지. 오빠 친구? 수호. 그 멀쩡한 애한테 아가씨 같은 동생이 있었다고요? 아니, 대체 수호 공부시킬 시간에 아가씨한테 뭐 했대? 하나 공부시키는 게 어렵지. 둘이고 셋이고 뭐가 어려워서. 나도 우리 경준이가 외동이지만 더 있었어도 우리 경준이만큼 해줬을 거라고. 내 말이 틀려요? 정말 웃기는 집이네.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조금 억울했지만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집안 사정 눈치 보면서 행동했던 것뿐인데 이게 다 저의 잘못인가요? 오히려 제가 안쓰러워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전 울면서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향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자 남편도 모르지 않았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화를 냈어요. 가출을 했죠. 남편은 결혼한 오빠의 집에서 지냈어요. 새언니도 감사하게 남편에게 서재를 내주었죠. 그렇게 일주일 보름이 지나자 시댁에선 허락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물론 다시 찾아뵈었을 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저를 더 안 좋게 보셨어요. 저를 아들의 비행을 종용하는 여자로 보셨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일단 결혼을 하고 보자는 식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순리적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런 시선도 다 괜찮았어요. 저희는 웃으면서 기쁘게 결혼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선 여전히 저를 한심하게 보셨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가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라셨죠. 매번 시댁에 찾아가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 기름통에서 일할 거니? 그러면서 심지어 쪽팔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매번 시부모님에게 그만하라고 하기도 지친 남편이 저에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월급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요. 사실 맞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남편의 월급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이가 생겨도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만 의지하고 싶지 않았죠. 꼭 그렇게 되면 제가 고졸이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싫었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좀 싫은 눈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은 한 시부모님은 계속 그런 말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질색하셨어요. 저희 시댁엔 제사가 없는데 저희 집엔 제사가 있거든요. 1년에 6번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1년에 최소 6번은 저희 집까지 2시간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장보고 음식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은 다 차려진 제사상에 절만 몇 번 하는 것뿐인데 그것도 싫으신 거예요. 아니, 남편이 딸이면 저도 이해해요. 저도 저희 새언니 안쓰럽고 제 남동생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는데 저희 제사가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남자잖아요. 저희 집, 저희 남편한테 음식하라는 소리 안 해요. 나르라고도 안 해요. 남편은 정말 차려진 제사상에 몇 번 절하고 저희 아빠랑 술 한잔하고 알딸딸하게 취해서 잠만 자요. 본인도 별로 힘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꼭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갔다가 시댁에 들리면 꼭 한 소리를 하세요. 너희 집은 제사 안 없앤다니? 우리 아들 고생하게 뭐 하는 거니? 그 2시간 운전하고 어른들 앞에서 하하호호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설마 음식도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지? 우리 애가 착해서 하라면 하는 애란 말이야. 아니,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내가 곱게 키운 아들 거기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속이 안 뒤집히겠니? 너희 집은 종갓집도 아닌데 뭔 그렇게 제사가 많다니? 참 생각 없고 고생스러운 집이다. 앞으로 우리 애 데려가지 마. 정말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가관이에요. 하지만 제사는 나름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럴 땐 시댁에 가면 군소리 없이 하라는 걸 하긴 했어요. 과일 깎아오라면 깎아오고 식사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다가 내어오라면 내어오고 그랬죠. 뭐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저를 가족 잔치에 데려가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촌 누구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행사 말이에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말하니 친구들은 그런 좋은 시댁이 어디 있냐고 속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저를 배려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희 남편에게 저는 두고 오라고 재차 말하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쪽팔려서 시부모님은 저를 가족 행사에 데려가지 않을 거란 사실을요. 그리고 그건 2년 전 시이모 칠순잔치 때 정확히 알 수 있었죠. 2년 전 시이모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이모 칠순잔치가 이번 주에 있다는 말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남편은 제게 말했고 저는 이번엔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극구 말리셨어요. 제가 그때 시이모 칠순잔치에 가려면 일을 빼야 했어요. 그날 근무를 해야 했어서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옳았구나. 네가 좋아하는 일이나 하라고 말했죠. 시아버지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께 전화해 일을 뺐어요. 그리고 행사에 참여했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 행사에 가본 거였어요. 저희 남편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시부모님이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사근사근하게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시부모님의 반응이 떨떠름해도 무시했죠. 그리고 연회장 앞에서 차를 정차하고 남편을 제외한 3사람이 내렸는데 시어머니가 그제서 제 옷을 보시고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이 옷이 뭐냐? 최소한 샤넬은 입어야지. 샤넬이 없어? 아니, 어떻게 샤넬이 없니? 사람이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이 옷 브랜드이긴 한 거니? 어디 시장에서 사 입은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아니,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면안석에 이게 뭐니? 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치고 말해줘야 하는 거야? 사실 제 옷 보세이긴 했어도 가격이 꽤 나가는 옷이었거든요. 단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샤넬을 들먹이며 말씀하시니 초라해지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신경 쓴 건데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까지 신나게 혼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슬쩍 부르셨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무식해 보이니까 말은 최대한 아끼고. 어디서 무슨 일 하냐고 묻거든 그냥 없다고 집에서 논다고 해라. 그리고 저기 현금 인출기 가서 돈 200만 원만 뽑아와. 꼭 네 통장으로. 우리 아들 통장 말고. 우리 아들은 할 필요 없고 너만 하면 된다. 어디 돈 좀 번다더니 한번 보자. 알겠니? 결국 저는 제 통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해 시이모님께 드렸어요. 시이모님은 좋아하시면서 저를 보고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치매가 있으신 건가 싶었는데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하기사 결혼하고 15년 만에 시댁 잔치에 간 거니 기억하지 못할 만도 하죠. 이상한 일도 아니죠. 전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댁 식구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참, 이게 무슨 상황인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 하는 일이 뭔지 물어봤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시어머니가 달려와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어서 집에서 논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애는 참 복받은 애라고 그러더군요. 그런 뒤에 저는 연회장 저 끝으로 밀려가 조카들 사이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고 왔어요. 정말 비참하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남편이 고아인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저희 시댁은 그 정도로 저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은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벌써 중학생인데요. 그래서 저만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네요. 그런데 큰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뿐인 저희 오빠가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사인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즉사, 말뿐인데도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오빠는 원래 경찰이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하지만 6년 전인가요? 고위 공무원 아들이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아니,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죠. 사람이 죽었거든요. 사고가 접수되고 오빠가 출동했는데 사고 조사를 하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사고자의 아버지인 사람이었고 전화로 간단히 몇 천만 원을 줄 테니 사건 종료시키라는 말을 했어요. 저희 오빠는 그 전화를 받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한 통 더 전화가 왔는데 완전히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 사고자는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후 오빠는 직장 내 왕따를 당했고 업무 평가를 한 번도 낮게 받은 적이 없는데 팀 내 최하위였죠. 오빠는 그 변화와 결과를 보고 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예측했어요. 오빠는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청탁을 받은 일이야 있긴 했지만 거절했다고 이런 후폭풍이 온 적은 없었어요. 오빠는 청렴을 추구해야 하는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서장에게가 화풀이도 하고 동료들에게 대체 왜 이러냐고 호소도 해봤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모두 오빠를 안타까워하면서 무시하고 혹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 오빠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엉망이 된 업무평가보다도 관계가 망가진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새언니 말로는 오빠가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자꾸 찾았다고 해요. 매일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자주 깨고 화장실에서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새언니의 도움으로 오빠는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의 치킨집을 인수했죠. 그게 5년 전 일이네요. 그때 오빠가 치킨집을 인수했을 때 제가 화분도 2개나 사다 주고 했는데 이젠 꿈 같네요. 오빠는 배달을 하다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 치여서 가드레일을 온몸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뼈라는 뼈가 다 부서져 있었죠. 새언니는 오빠의 시체를 보고 오열했어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오빠에겐 꽃같은 2딸, 올해로 20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딸이 있어요. 제 조카도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울다가 둘째는 실신했네요. 아마 오빠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리고 오빠의 친한 친구인 저희 남편도 오빠의 죽음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저 없는 곳에서 많이 울었는지 눈이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참더라고요. 그리고 묵묵히 저희 가족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날 늦은 저녁, 조문객이 거의 나가고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소주 한 잔을 했어요. 남편이 많이 피곤하지 하면서 소주를 건네더라고요. 저도 너무 슬프고 피곤해서 한 잔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저희 부부는 오빠를 추억했어요. 우리 만난다고 했을 때 수호가 나 때린 거 사실 진짜 아팠다. 그 자식이 진심으로 때리더라고.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고. 당신은 모르겠지만 엄청 배신감 들었다고 나한테 술 취해서 말한 적도 있어. 내가 자기 동생 도둑질했다면서. 수호가 당신 엄청 아꼈어. 결혼식 때 축사하면서도 울었잖아. 다 걔 우는 거 처음 봤다. 당신은 본 적 있어? 저도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오빠가 우는 거 말이에요. 그 생각에 제가 울자 남편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수호가 당신을 아끼기도 했지만 무척 미안해한 것도 알아? 자기가 첫째고 아들이라 다 자기만 챙기고 서포트해줘서 자기는 경찰도 되고 그랬다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 하는 거 자랑스럽고 대견하면서도 미안해했어.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서 겪은 수모, 수호도 알고 나 무척 미워했다. 너한테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다면서. 내가 중간 역할 못한 거라면서. 사실 다 맞지. 내가 당신을 못 지킨 게 맞지. 그때 순순히 인정하고 미안했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 자존심이 상해서 욱했거든. 그게 지금 생각나네, 미안하게. 생각해보면 걘 우리한테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어. 그렇지.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허하네. 그지? 맞아요. 오빠는 늘 저희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지자였어요. 남편이 말하니 그때가 생각나네요. 저희 결혼식 때 오빠에게 축사를 부탁했어요. 부끄러워하더니 A4를 꽉 채워왔더라고요. 그리고 한자 한자 읊는데 저는 이미 눈물이 나서 화장이 다 지워졌고 남편도 글썽였죠. 우는 하객들도 있었어요. 그때 오빠에 대한 고마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걸 전했었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저한테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냥 오빠가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되어서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하던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남편과 오빠를 추억했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그때를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후쯤 되어서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샤넬 로고가 박힌 블라우스요. 어디를 다녀오셨나 싶어서 물어보니 집에서 왔대요. 요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와준 게 고마운 거 아니야? 그것도 그래서 일단 조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절을 안 하시고 곧장 돈본투를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부모님이 절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호호 웃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다녀서요. 절은 안 해요. 무릎도 요새 안 좋고.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식사 자리로 갔어요. 저도 그래서 따라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안내한 자리가 아니라 긴 테이블 앞에서 술을 세어보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그러더니 거기에 앉으시겠대요. 시간이 손님이 몰릴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앉도록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주는 종업원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12개를 준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12개예요? 놀란 종업원 옆에서 제가 모르니 시어머니는 손님이 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제가 저분들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니, 내가 등산 모임 회장이잖아. 그런데 내가 요새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을 못 가졌니? 그래서 미안해서 식사나 대접하려고 했는데 딱 이 근처 산에서 오늘 등산한다지 뭐니. 괜찮지? 여기 다들 잘 타고 내려왔어?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죠. 아가, 술이랑 물 좀 가지고 올래? 이왕이면 시원한 걸로. 그래서 제가 여기 상갓집이라고 혹시 모르시는 거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서 오빠 영정사진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내가 그걸 왜 몰라? 방금 주문도 했잖아. 그리고 네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니? 그러면서 술과 물을 가지고 알록달록한 사람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시아버지도 옳았구나 하하 웃으며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제게 다가왔죠. 박 인상을 쓴 채로 저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거의 던지듯이요. 봉투는 시어머니가 조이한 봉투였어요. 시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가 이걸 왜 꺼내왔냐고 새언니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무척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빈 봉투야. 봐봐. 빈 봉투라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체 아가씨를 뭘로 보길래, 아니 우리 집안 사람들을 뭘로 보길래 저러는 거야? 지금 저 회식 자리는 뭐고? 아가씨,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여기 아가씨 오빠 장례식이야. 그것도 호상이야? 지금 내 꼬락선이 안 보여? 나 지금 죽겠다고. 안 그래도 지금 폭발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당장 저 사람들. 새언니가 더 이야기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쪽으로 왔어요. 술을 한잔 하셨는지 술 냄새가 폴폴 나더라고요. 어머, 이쪽이 네 시언니 맞지? 얼굴이 수척하네. 뭐라도 먹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줘야 해. 그런데 안쓰러워서 어떡해? 딸만 둘이더만. 한순간에 애비 잃어서 어쩌면 좋아. 결혼식 때 누구 손잡고 들어갈 건데? 설마 우리 아들 아니지? 농담이야, 농담. 그래도 혹여나 우리 아들 손은 안 돼요. 남의 딸 손을 잡을 이유 없지. 그리고 우리 수호, 나도 어릴 때부터 봤지만 애가 참 바르고 싹싹했어. 인사도 참 잘하고. 그치? 그래도 공부는 우리 아들이 잘했지. 운동도 우리 아들이 더 잘하고. 수호가 옆에서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잠깐이나마 족복상 우리 아들보다 높은 사유리여서 좋았으려나? 난 정말 자존심 상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보다 공부는 못하고 잘 벌지도 못하는 친구한테 형님 해야 돼서 말이야. 어머, 너희 엄마 찾아왔니? 참 어쩌면 좋아, 안쓰러워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마 저희가 모여 있어서 무슨 일 있나 오신 모양이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새언니를 지나쳐 저희 부모님 손을 각각 잡았어요. 아휴, 자식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데 어쩝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쵸?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사람 탈게 못 된다니까. 그래도 살아노르는 아직 셋이나 남았으니까 너무 슬퍼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기겁을 하고 시어머니를 저희 부모님에게서 떼어내고 저희 가족들을 모두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제 손을 찰싹 때렸어요. 내가 뭐 잘못 말했니? 내가 아닌 말했어? 예, 술 취한 사람 지금 말하라. 나 지금 한 병도 안 마셨어. 그리고 따뜻한 말보다 냉철한 위로가 더 좋은 법이야. 네가 나보다 더 살았니? 어디서 훈수야 훈수는? 그나저나 여기 육개장 맛있다고 난리다. 여기 육개장 혹시 한우니? 여기저기 보면 한우는 아닐 것 같지만 좀 낡았다 여기. 대체 얼마 주고 빌렸니? 호상도 아닌데 좀 좋은데 빌리지. 어쨌든 육개장에 든 고기 한우인지 물어봐라.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하얀 블라우스 목 부분에 달린 대왕 리본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멀미가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서빙을 하러 움직이는 종업원을 멈춰 세우고 육개장을 오른손으로 잡았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르륵 저보다 키가 작은 시어머니 위에서 육개장을 부었죠. 방금 데워져 뜨거운 육개장이 시어머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뚝뚝 흐르는 걸로 모자라 샤넬 로고가 반짝이는 블라우스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를 노려봤어요. 미친 거야?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 뜨거워. 너 정말 미친 거야?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시아버지가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왔어요.
그리고 오신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보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저는 빈 그릇을 시부모님에게 던지고 썩 사라지라고 말했죠. 그런데 언제 왔는지 저희 남편이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제가 이거 놓으라고 애를 쓰는데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화를 냈죠. 당신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뜨거운 육개장을 어떻게 사람한테 부어? 이거 살인행위야. 적어도 폐륜이라고. 당신 왜 이래? 살인행위라고요? 폐륜이라고요? 그럼 그 전에 시부모님이 제게 한 행동은 대체 뭐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뭐? 살인행위? 폐륜?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이제껏 17년 결혼생활 동안 당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은 정서적 학대인가? 가정폭력인가? 학대가 폭력이 이젠 물리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고작의 육개장? 지금 나랑 농담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제 시부모님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절대 사과 못해. 내가 존중받지 못할 만큼 돌려줄 거야.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랑 한 약속이야. 내가 죽은 우리 오빠를 봐서라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자 새언니가 남편의 머리통을 향해 물병을 던졌어요. 남편이 물병을 맞고 넘어졌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새언니에게 욕을 했어요. 새언니와 저희 부모님이 제 쪽으로 더 다가왔어요. 저희 아가씨 건들지 마세요. 지금부터 건드는 건 폭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희 아가씨 고졸이라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 압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가씨가 선택한 가족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도가 지나치시네요. 오늘 하는 것 보니 사이즈가 딱 나와요. 저희 아가씨한테 어떻게 하셨을지 다 보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아가씨가 미련해 보일 지경이에요. 대체 이런 집구석이 뭐가 좋아서 참고 버틴 건지 더러워요. 댁들은 뭐 얼마나 고상하다고. 지금 아줌마 블라우스 꼬라지가 딱 아줌마 꼬라지예요. 샤넬이면 뭐합니까? 얼룩투성이에다 지워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저를 뒤로 숨겼어요. 저희 딸 이제 그 집에 안 보내겠습니다. 그 귀한 아들만 데리고 가세요. 저희한테 그쪽 아들 필요 없습니다. 별 도움도 안 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혼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흥분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데리고 식장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웃긴 건 그 이후로 남편이 다시 장례식장으로 그리고 집으로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별거를 했어요. 저는 이대로 이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애들을 봐서라도 그건 막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취했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은 연락이 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행동을 폐륜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사과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충동적으로 한 행동은 맞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목조목 제가 당한 수모를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자리가 만들어지자 시어머니는 덜컥 화를 냈어요. 그 블라우스가 도대체 얼마짜리인 줄은 아니? 이제 다시 구하기도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그리고 내 지인들 앞에서는 나를 욕보였다. 며느리라는 내가 도움은 못할 망정 이게 뭐냐? 그러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 앞에서 전 더 이상 사과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렇다면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어머니랑 가족관계 못하겠습니다. 제 애들을 봐서라도 이혼은 참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요. 지금 당장 찍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잠자코 기다리다 서류 작성되면 연락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나섰어요. 그러자 남편이 뒤쫓아 오더군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요. 애들을 봐서라도 참아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희 부모 버리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 못 산다고요.
제 오빠를 봐서라도 절대 못 산다고요. 그러니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자리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무슨 말을 하다가 제게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죠. 경준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버리고 쟤를 따라간다고? 이 엄마를 버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차문을 열었죠. 저도 알아요. 애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폐륜이란 말을 쓰면서도 목에 뭐가 걸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가 올라탄 차를 막 두드리는데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여전히 당신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가니까. 내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잖아. 중간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내 탓도 크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 생각해야지.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진 않아. 그러면서 남편은 앞으로 시부모님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번 명절 저희는 정말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친정에만 가고 나머지 휴일엔 가족여행을 갔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균형을 잡는 중이에요. 저는 저를 어리버리로 생각한 시댁을 버린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리고 제 가족이 앞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자신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